섹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지만 성욕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이 조율하지 못하는 거죠. 섹스리스가 있으면 이혼을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맞물려 가죠. 첩이나 처하고 섹스하는 걸 보여준대요. 중국의 그 춘화에는 아예 침실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은 자연스러워요. 그림 안에 섹스가 들어있어요. 일본 사람들 좀 이상해요. 일본은 섹스를 좀 웃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오랄 섹스를 하고 있고 한 마리는 목 뒤에서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새끼 문어는 대왕님이 끝나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삽입은 했지만 사정하지 마라. 사정을 안 할수록 몸에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 배정원입니다. 세종대학교 성과문화 교수로 좀 알려졌고요. 저는 우리나라 인생 성교육자로 불리고 싶은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인생 성교육자라고 불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유아부터 노인까지 성교육을 전방위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성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인생 성교육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우린 부부관계 안 하지만 사이 좋아요 라고 네.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대체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부부관계는 안 하지만 대화 많이 해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대화들이 거의 비즈니스 대화예요. 결혼이 경제 공동체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얘기, 직장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어른들 얘기 이런 얘기를 하지 나의 감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내가 요새 외로운지 좋은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만나지 않는 수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섹스를 통해서 그 느꼈던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잊어버리거나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겠지만 외로워지죠. 우리가 이제 섹스리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관계를 안 하는 경우에. 네. 어느 정도 빈도나 어디부터가 섹스리스예요? 보통 이제 섹스리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 대체로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안 한다고 봐야죠. 그거를 섹스리스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섹스 오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네. 섹스리스나 섹스 오프인 네. 부부가 네. 많은가요? 진짜 많더라고요. 2021년이기는 해요. 코로나였어요. 그때 이제 사회학과 염료식 교수님이 서울시에 사는 성인들의 1년간 성생활을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36%가 섹스리스였어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 근데 더 높은 세대도 있었어요. 20대하고 60대 여자들은 43%였어요. 60대는 제 이해가 되는데 20대가 그쵸. 43%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30대는 그래도 코로나 전에 이미 사귀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섹스를 했을지 모르는데 20대는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기회가 없어졌다는 그럴 얘기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요즘 제가 보면 20대도 섹스를 좀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섹스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본능적인 거, 자극적인 거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네. 게임이라든지 네, 안마방 이런 데서 또 막 유사 성행위도 할 수 있고 성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40대 이후 50대 남자들 보면 성매매 업소나 안마 마사지 받으러 가서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노력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섹스리스가 많아진다는 거는 원인으로 따져보면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네요. 나이가 많다, 들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성욕이 확 꺾여요. 호르몬이 거의 바닥을 치거든요. 남자들도 30대부터는 1년에 뭐 1에서 3%씩 떨어져요. 남성 호르몬이. 몸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지나면 발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피가 끈적끈적하고 당뇨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성욕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폐경 지나면서 이제 섹스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폐경되면 질이 건조해져서 섹스할 때 아파요. 윤활제를 많이 안 쓰면. 그래서 60대 되는 남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안 해줘서 아내가 싫어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없으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노화되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읽어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60대는 청년이에요. 70대, 80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 계세요.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건강하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술도 좋고 건강하고 어쨌든 내가 섹스를 한다는 건 내가 좀 젊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자들은 섹스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남성적이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게 기죽으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은 섹스를 안 하게 되면 이혼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이혼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 중에는 웃으면서 성격 차이를 성기 규격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그걸 줄여서 계시는데 성격이라고 하는군요. 네, 성격이 다르다고 헤어지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섹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는다는 건 체위나 이런 걸 좋아하는 식으로 안 한다도 있지만 성욕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이 조율하지 못하는 거죠.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지만 얘기해보면 섹스리스가 있고 섹스리스가 있으면 이혼을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맞물려 가죠. 없으면 편해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샤워를 해요. 이러는데 남편이 그냥 지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름이 쑥 지나갔어.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요. 여자도 남자도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하자는 얘기 안 하지? 내가 매력이 좀 떨어졌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밖에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거칠어져요. 이렇게 물도 달라 그러면 막 이렇게 잔에 갖다 주고 그러던 사람이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확 놓고 가고 그렇게 거칠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부 관계 중에 하나네요. 밖에 누가 있나? 이런 생각 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외도 이후에 회복 가능성도 있나요? 외도가 일어났다고 다 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문제고 나이가 들면 사실은 결혼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얽힌 것들이 많아요. 정말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고 신뢰를 쌓고 그러면 또 같이 사라지기도 하죠.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기는 해도 외도 자체가 나쁘지만 외도했다고 해서 헤어져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노력해보면 어떤 부분은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헤어져라 그렇게만 생각하지도 마시라는 거죠. 섹스를 안 하게 되면 혹시 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섹스가 예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암 예방도 많이 해요. 전립선암 같은 거, 여자 유방암은 애모자라는 남편들이 발견 많이 해요. 심장병 같은 것도 예방한다 그러고 골다공증에도 좋다라고 하죠. 그런 어떤 건강적인 유익이 많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기혼 성교육을 가면 얘기를 하죠. 저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되게 건조해요. 이렇게 딱딱해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실제로 사정을 하고 발기하고 이거는 남자 건강에 좋고요. 여자들 경우에도 제가 아까 폐경기 얘기했잖아요.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궁암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면봉 긴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피가 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든 여자는 삽입 섹스가 간혹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섹스 토이를 사용할 때 젊은 여자들은 바이브레이터로도 충분해요. 근데 나이 든 여자는 딜도 쓰라고 그래요. 딜도를 써서 그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성건강에 중요하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건강하고 얼마나 밀접한 얘기예요. 부부 관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은 이후에 맞아요. 큰 변화를 겪어서 못하는 네.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기 낳고 나서 첫 섹스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섹스리스로 갈 확률이 40%가 넘는데요. 아기를 낳으면 수유를 하잖아요, 여자가. 호르몬 수치나 이런 몸의 그런 문제들이 폐경하고 비슷해져요. 아마 그때는 조물주가 아기를 이러는데 신경 써라 이러는 건가 봐요. 일단 아기 낳으면 이제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다가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 질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첫 섹스를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하면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안 하고 싶은 거죠. 핑계 대는 거죠. 이제 몸도 피곤하고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게 되죠. 출산 이후에는 부부 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때는 윤활제 쓰셔야 돼요. 윤활제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고 데모도 좀 하시는 게 좋고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은 약간 피곤하면 하고 시원하게 자야지. 툭 떨어져서 네. 자야지. 근데 여자는 피곤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성반응을 얘기할 때는 시각적으로 자극받으면 흥분하고 삽입하고 사정하면 오르가즘 느끼고 이거 이제 남자들의 성반응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의 성반응은 좀 복잡해요.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하고의 관계예요. 남편이 왜 설거지도 잘해주고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애기도 잘 돌보면 남편하고의 섹스도 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네. 그 사람이 날 정말 아끼는구나 나를 돌보고 싶어하는구나 이걸 알면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이 막 생겨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자는 그냥 중립 상태였다가 침실에 그냥 들어요. 자야지 그러고 들었는데 남편 이렇게 만져 찔러 껴안고 뽀뽀도 막 하고 이제 하고 싶다라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 자극으로 욕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쌓아두는 게 좋아요. 통장에 설거지 잘하는 남편이 섹시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설거지가 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 중에 속궁합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진짜로 네. 속궁합이라는 건 있는 건가요?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기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큰 사람, 작은 사람, 가는 사람, 굵은 사람 있고 여자들의 질도 깊이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건 키나 이런 몸집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렇게 악수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고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받는 느낌이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첫 섹스에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섹스가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섹스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하고는 되게 뚝딱거려요. 얘기를 계속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커피도 시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식으로 메뉴도 시켜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속궁합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계속 피드백 주고 왜 맞춰가면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속궁합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필요 없고요. 속궁합도 좋아질 수 있죠. 사실은 지금 편안하게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꺼려진단 말이에요. 성 이야기를 어떻게 서로 꺼내거나 맞춰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일상적일 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성에 대한 얘기는 침대에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칫하면 컴플렉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딘가 갈 때 이렇게 옆에 앉잖아요. 근데 우리 좀 요즘 너무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당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앞을 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편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 꺼내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져요. 근데 처음 꺼낼 때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밝힌다고 생각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대화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우리 같이 있는 시간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아? 서로 좀 집중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안 한 부부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뭘까요? 가능한데요. 몇 년 동안 안 하시면 사실 그 분위기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는 6개월 정도 감정이 뭔가 상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불이 풀기 어려워요. 몇 개월 안 하고 1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주고 행복감도 높여준다고 하면 회복하실 생각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쉬운 방법은 같이 여행 가는 거예요. 외국 여행. 저는 이제 잔잔한 로맨스를 자꾸 만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오래된 부부는 너무 익숙해지고 특히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어제 그가 아니에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화 중에 제일 친해지는 효과가 있는 건 섹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성관계에 대해서 또는 섹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또 다시금 원만한 관계를 원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노력하셔야죠.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대화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애들 얘기는 하고 정말 왜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이 사람의 상처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기쁨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못한다면 무슨 동반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속돌이를 알고 서로 연민하고 돌보고 이러려면 사실은 섹스를 하는 부부들이 끝까지 금슬이 좋죠.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 금슬이 좋은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다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되게 서먹서먹해진 부부들이 많아요. 같이 살고만 있지. 여자한테는 사랑하는 느낌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받는 느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기혼 부인들한테는 남편한테 예쁘게 보여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사람이 여자야. 저 사람이 남자야라는 걸 간간히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트렁크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옷 벗고 나오고 이런 거 하면 정말 볼 거 다 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럴 것 같은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 아내가 샤워하고 바로 나오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 샤워하고 나올 때 뭐 얼굴이 발그레 해갖고 이제 나오면 약간 섹스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약간 신비로움이 없으면 사실은 섹스에 불이 좀 안 붙죠.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네요. 그럼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흔히 콩깍지가 쓰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험 신호가 이미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열정의 시기라고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각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단점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장점이 단점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연애할 때는 합리적인 처리를 해서 좋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냉정한 거였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외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외향적이어서 친구들 좋아해갖고 데이트할 때마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는 내성적이니까. 근데 결혼해갖고도 맨날 친구들 집으로. 데려오고 맨날 나가고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점이 단점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에 빠질 때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죠.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해도 알아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좀 많이 해보라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단점이 보이는 시기가 와요. 열정에서 이제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갈 때인데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이성이 개입을 한 거죠. 그게 소탈함이 아니라 게으른 거였구나 알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갈까 아니면 그만 갈까 이거를 정하는 거겠죠. 제가 30명 이상 만나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30명도 너무 작아요. 그래요? 그럼 몇 명을? 정말 다양하게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만나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랑에 빠져봐라가 아니에요. 깊게도 만나보고 얕게도 만나보고 사랑 관계를 많이 가져봐라 이 얘기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끝사랑이 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여자랑 사귀고 많은 남자랑 사귀었던 여자들이 잘 살아. 그런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나는 이런 애가 잘 맞아를 아는 거고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대하는 게 좋아 라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30명 이상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눈에 반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첫눈에 봤는데 아우라가 막 있고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됐고 결혼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한 수백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좋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면 좋을까요? 실제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편식하는 사람, 하나만 먹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방적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보면 상대가 늦게 먹든 빠르게 먹든 자기 속도로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먹어버리고 먹는 사람이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혹은 너무 느리게 먹는 이런 것들이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높이 사야 되는 건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보면 외도할 때 여자들이 100%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시작이 됐는지. 남자가 반찬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더래요. 생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더래요. 그걸 보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서 감동을 받는군요. 그렇죠. 나를 배려하는 거에서 눈물 나게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배우자를 만날 때 고려해야 될 상황, 정직한 사람, 바람 맞추지 않는 사람, 답장 빨리빨리 하는 사람, 뭔가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술이나 뭐 이런 것들 중독되는 거 좀 좋지 않잖아요. 엄마나 아버지를 이상화하지 않은 사람, 마마보이, 파파보이 진짜 많거든요. 마마걸, 파파걸도 많죠.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바꾸기 정말 어렵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일에 대한 가치관, 사랑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육아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꼭 물어보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해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다르면 못 만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잘 안 바뀌어요. 직업도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작아도 그게 일할 만해. 성취감도 있어. 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이 안 되면 그 일을 왜 해? 그 직장을 왜 다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둘이 만약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성취 때문에 월급이 작아도 일하고 싶어요. 남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군요. 안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결혼을 하거나 같이 가면 이 사랑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변화하고 싶지 않은 한은 안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랑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이 분명히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죠. 반대로 걸러야 될 사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집착하는 사람.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고립시키는 거죠. 나하고만 있자고. 부모랑 만나는 것도 나는 너랑 더 있고 싶어라고 한다든지 친구 누구랑 만나면 지난번에 만났는데 또 만나?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옆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랑 덜 만나고 학원도 안 가고 부모랑도 좀 덜 만나고 이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그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멋대로 하죠. 무시하고 이끄는 대로 오라고 그러고 조롱도 하죠. 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데 화가 나는 사람. 무시당했다고 막 화내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면 문을 탁 닫고 나가요. 휴지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말아요. 폭력, 폭언 이런 거는요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친해지면 더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복 너무 심해서 화낼 일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은 걸러야 되죠. 난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게 끌려, 나쁜 여자에게 끌려. 실제로 그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여자한테 끌리지 않으세요? 네. 도도하고 말도 좀 되게 재치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나를 보고 반한 여자한테는 사실 별로 안 끌려요. 근데 왜 나를 무시하고 좀 그러면 뭐가 있는데 저러지? 일종의 좀 신비감과 호기심 같은 것도 생기고 경쟁력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잘 빠져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어떤 마음이 저절로 내 속에 생기는 거죠. 나는 되게 매력 있는 사람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괜히 하다가 자기가 걸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유경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매번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요즘에는요, 첫 관계를 빨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만나자마자 그러거든요. 하는 경우. 이거는 문제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회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혼전순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의 호감만 있는데 그래도 섹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서 경계심이 낮은 거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섹스를 너무 빨리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데이트에서 보면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나서 섹스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스킨십을 하면 스킨십 진도가 더 빨리 나가요. 손잡으면 안고 뽀뽀하고 금방 키스하고 가슴 만지게 되고 삽입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게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할 때는 카페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떠들어. 뭘 좋아하냐? 그 영화 보니까 어땠냐? 이렇게 떠드는데 섹스를 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요. 영화 보고 섹스하고 술 먹고 섹스하고 밥 먹고 섹스하고 어떤 때는 섹스만 하고 집에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진도가 훨씬 빨리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게 돼요. 요즘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거만 하다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연애도 되게 짧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섹스를 결혼하고 하세요.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을 좀 충분히 안 다음에 하면 좋겠다. 적어도 팀 뭘로 할 거야 우리?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섹스할 수 있지 않나요? 여자는 섹스하고 나면 그 남자 생각 너무 많이 나고 애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섹스하기 전에 정말 좀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고 그 사람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심리예요? 사랑이 이제 길게 가면 관성이 되기도 해요. 습관처럼 만나고 습관처럼 밥 먹고 습관처럼 영화 보고 습관처럼 섹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얘랑 안 맞아서 헤어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다음에 하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 배신한 것 같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고 좋은 사람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5번을 헤어졌다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헤어져요. 그렇게 만나려면 둘이 왜 헤어졌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헤어지는 게 왜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요. 둘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헤어져야 그 사람도 나도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기회를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 사람한테 내가 꼭 100%가 아니잖아요. 헤어짐을 배신이라기보다는 우리 다른 기회를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죄책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시련을 잘 겪어야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상처는 이제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죠.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뭐 많아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홧김에 누구 좋아하지 않을 것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그 사람 사귀면서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연애하면 친구랑도 덜 만나고 가족이랑도 덜 만나거든요. 이런 것들 복구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스킨십 있는 봉사하라고 그래요. 스킨십 하면서 옥시토신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게 건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리를 좀 따로 또 가치가 잘 되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너무 그 사람하고 붙어 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는 없는 사랑 있잖아요. 헤어지면 내게 하나도 없어요. 따로 또 가치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자유가 좀 있어야 되고 돌아올 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너와 내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끊어지면 너하고 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나는 없어져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따로 또 가치를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성 얘기를 하실 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정확하게 춘화는 뭐예요? 춘화는 사랑하는 마음, 섹스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춘화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되게 좋아하고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춘화를 보다 보니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옷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훔쳐보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훔쳐보기가 많은데 중국의 그 춘화에는 아예 침실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놓고. 네. 근데 그게 훔쳐보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첩이나 처하고 섹스하는 걸 보여준대요. 질투하지 말라고. 넌 n분의 1이야. 관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노출증, 관음증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시대로 좀 얘기를 네. 해보면 야다라고 하는 그림은 뒷골목에서 몰래 그렸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춘화가 만들어진 곳이나 주된 용도는 뭐였을까요? 중국의 춘화, 일본의 춘화, 한국의 춘화 조금씩 다른데요. 달라요? 중국하고 한국은 조금 귀족이나 양반들이 많이 즐기는 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중국은 충궁화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동궁이에요, 동궁. 왕세자가 사는 네, 집을 네, 네. 동궁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왕들이 종마나 다름이 없잖아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씨를 많이 뿌려야 그쵸.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성교육 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춘화는 자연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호화로운 방 안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왕족이나 부자들 집이에요. 거기가 자연이 아니라 넓은 집 안에 있는 산, 넓은 집 안에 있는 호수 이런 데서 하는 그림들이에요. 야외가 아니라. 한국은 근데 중국하고 좀 다르게 자연스러워요.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에 보면 그림 안에 섹스가 들어있어요. 신윤복 그림이라고 하는데 집 앞에서 어린 몸종이 술상을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뱃돌에는 신발이 있는데 여자 신은 얌전하게 벗겨져 있는데 남자 신은 급하게 들어간 것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흐드러진 그 봄꽃에 분홍색인데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 것 그걸 정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여자와 남자가 섹스를 하고 있는 장면 옆에는 화초가 있는데 위로 쭉쭉 뻗은 화초들 혹은 왜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남자가 지금 이런 상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의 춘화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디테일하네요. 스토리텔링이 있네요. 예,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일본은 보니까 유독 성기를 크게 그리거나 과장하는 모습의 춘화가 좀 맞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본은 춘화를 웃는 그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섹스를 좀 웃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숨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섹스였다면 거기는 그게 왜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좀 이상해요. 훔쳐보는 홍알사내라는 것도 있어요. 사내가 마법 부리는 사람한테 가갖고 자기 몸이 조그매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아무데나 가서 섹스하는 걸 다 훔쳐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괴물들하고의 섹스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어부부인의 꿈이라는 건데 네. 문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오랄 섹스를 하고 있고 한 마리는 목 뒤에서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뒤에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고어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뒤에 써 있는 말이. 네. 친구 중에 고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어 쪽에 있는 말은 문어가 하는 말이고 제일 긴 말은 여자가 하는 말이고 이쪽에 조금 있는 거는 새끼 문어가 하는 말이에요. 큰 문어가 하는 말은 드디어 잡았다 이러면서 충분히 즐긴 후에 용궁으로 데려가야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 완전 포르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처음에는 이 문어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문어님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지금 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정했다. 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끼 문어는 대왕님이 끝나면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그게 후쿠사이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포르노에 유명한 촉수물이 있어요. 뾰족한 것들이 여자의 몸을 관통하고 들어가고 문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촉수 성애물의 시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만화 너무 좋아하잖아요. 만화에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풍선이라는 거예요. 뒤에 써있는 말. 그거를 읽은 거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까 그 중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중국의 그 황제들이 심취했다는 방중술이나 소녀경 이야기도 춘화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춘화랑 연결됐다기보다는 도교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접이불로 삽입은 했지만 사정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뭐 사정을 안 할수록 몸에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정을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방중술은 왕을 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도 사람인데 그 모든 후궁한테 사정할 수는 없어요. 첩첩간의 권력 투쟁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왕들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삽입해도 사정하지 마십시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선택과 집중이네요. 세 나라를 비교를 다 해주셨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춘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나 유명한 작품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신윤복하고 김홍도가 워낙 그렸죠. 유명한 분들이. 근데 사실 신윤복은 그런 그림 그린다고 잠깐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도화서에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 이러면서 이제 쫓아냈겠죠. 우리나라에 이분들의 그림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거 습관하고 좀 영향이 있어요. 그림을 따로 액자로 이렇게 붙인 적은 별로 없어요.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도배를
하면 위에다 또 하니까. 그래서 그림이 전해져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에 겹쳐서 계속 덧대서 붙였군요. 근데 이제 물론 추나는 그렇게는 안 했겠지. 추나 책도 있었고 추나 전도 있어요. 엽전인데 그 안에 체위 그림이 이렇게 있는. 김홍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죠. 김홍도 되게 유명한 화가잖아요. 조선통신사. 네. 거기에 김홍도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김홍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일본에 한 화가가 나타났어요. 풍속 화가가. 샤라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1년 동안 활동하고 사라졌어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이 김홍도일 거다. 일본 화가처럼 일본 활동했지만 화가처럼. 김홍도였을 것이다. 김홍도의 화풍과 겹쳐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으면서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추나도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김홍도와 신윤복 두 분이 대표적인 거장인데 두 사람의 어떤 특징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신윤복은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하잖아요. 더 섬세하고. 예, 미인도 같은 걸 보면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섹스나 자연에서 하는 거나 이런 식의 구도는 같지만 묘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체가 다르듯이 예. 그림을 딱 보면은 화풍이 다른지가 딱 네. 보여진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춘화, 포르노 이 두 가지의 성물이 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사실 포르노는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르노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 썼어요. 성중독 많이 걸리고요. 남자들의 경우는 포르노 많이 보면 발기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상적인 몸을 가진 여자가 많이 없고 포르노에서는 여자들이 닿기만 해도 막 신음소리 내고 막 오르가즘 느끼고 막 사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실제 파트너한테 흥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 상담 한참 했었어요. 유학생들이 이제 보면 말이 통해야 연애를 하고 섹스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부의 양은 너무 많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흥분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아내의 몸이 그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섹스리스가 되고 아내가 이혼 소송 걸고 어찌 보면 이제 춘화는 그림이니까 네. 창의성이 나오기도 맞아요. 하는데 포르노는 그게 아니라 네. 수동적으로 만드는 도구이라는 맞아요. 점에서 춘화보다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아요. 사실 지금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춘화를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성욕이 좀 부추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포르노는 상상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이제 섹스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 남자들이 포르노 보고 자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포르노 좀 덜 보고 상상하면서 좀 자위를 해라. 그것이 나의 성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야한 그림이 아니고 그 네.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네. 문화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조선의 춘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주시죠. 그냥 그림으로 보면 되죠. 춘화집이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춘화집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듣기로는 뭐 홍라이 여사가 아주 VVIP들에게는 이 춘화집을 선물한다. 네. 그건 아마 제가 못 본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우리나라의 춘화는 좀 예술성이 있어요. 예술성이 있고 일본이나 물론 이런 데도 후쿠사의 그림 같은 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숨겨진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훨씬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약간 고급한 좀 더 즐길 만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